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시당에 와서 양홍규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우선 8명으로 추리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8강에 진입을 해서 이제 10월 8일 4강, 11월 5일 최종 후보 선발을 향해서 힘차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여러분 덕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약속을 드릴 것은요. 자, 다음번에 4강, 그 다음에 최종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 자신 모든 것을 바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4강 최종 후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자들끼리 한 팀이 돼서 서로를 헐뜯거나 해코지하지 않고 서로가 우리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필승할 수 있는 그런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희룡 그래도 벌써 정치한 지도 소장파로서 오래됐고 제주도지사 행정경험도 갖췄고 사람 크게 흠잡을 데도 없는 것 같고 또 토론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갖출 것 같은데 왜 안 뜨냐? 여러분도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사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은 여론조사를 주로 하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이 인기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은 없고요.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야 될 텐데 저는 우리 대전시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힘을 제가 뒷받침으로 얻고서 이제 4강과 최종 후보 선수로 저는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은 이재명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시도지사 하면서 겪어보니까 우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거기에다가 얼굴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올바른 얘기로 공격을 했는데도 그것은 깔아뭉개고 다른 걸 잡아가지고 더 무섭게 공격을 해대는 공격성이 딱 안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하다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다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최강의 후보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도 있고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이재명에 맞대결을 시키려다가 혹시 그게 어긋나면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맞대결을 시켰을 때 누를 수 있는 막강한 최강의 후보들을 우리 당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아서 그렇게 상황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에 맞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저는 제 형수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장 하면서 5천만 원짜리 자본금으로 지금 500억 넘게 개발 이익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특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야말로 모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부 몰수해서 국토 보유세 매기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마 그 500억 이상의 그 돈이 가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냥 갔겠습니까?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면에서 과거에 어떤 의혹 문제가 됐든지 앞으로의 문제가 됐든지 검증에 들어가면 원희룡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저는 네, 박수 칠 때는 박수 쳐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때 양천구에 처음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하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올라가지고 3억대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주지사 2014년에 내려가면서 팔고 내려갈지 모르니까 7억에 팔았는데 지금 20억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넘는 차이 그걸 몰랐냐? 왜 팔았냐?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러게요. 내가 왜 팔았지? 네, 그걸 몰라서도 아니고요. 저는 공직자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재테크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네, 돈 벌기가 힘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저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떳떳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고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뭐 장관 하는 사람들이 뭐 대법관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자리를 지킬래, 아파트를 지킬래 했더니 전부 자리 내놓고 아파트 지키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린 겁니다. 저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이재명과 붙여놨을 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대결 붙이면 되는 후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64년생 50대입니다. 머리 요새 일부러 허옇게 하고 다니는데 저는 젊게 하고 다니느라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었는데 이번엔 참고 다음번에 하지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재명 지사처럼 나이가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 2번 했고 저는 36살의 나이에 지금 이준석 대표 그 나이에 한나라당 소장포로 들어와서 우리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그때는 좀 미운 털도 받겠지만 이제는 20년간의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쳐서 이제는 국가 운영에 대한 저희 비전과 경험과 능력과 계획을 다 갖춰가지고 하려는데 이제는 젊으니까 다음에 하라. 그건 아니죠. 왜냐? 제가 2007년도에 대통령 경선을 나갔거든요. 그때 1등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명박 대통령, 2등이 박근혜 대통령, 3등이 저, 4등이 홍준표 당시 후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이미 다 하셨죠? 그 다음 차례 번호표가 누구 번호표예요 지금? 근데 홍준표 당시 4등 했던 후보가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추월하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당의 정권 교체와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제주도지사 할 때에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준비를 해왔고 경험을 쌓아왔고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은 국민적인 인지도와 그때의 바람이 좀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토론회가 다시 시작되고 10월 8일 날 4강으로 뽑히게 되는데 여러분 우선 4강에서부터 넣어주십시오. 물론 오늘 발표한 결과도 뭐
순위는 발표를 안 합니다만은 4강에 들어갔니 아니면 지금 4등, 5등이 뭐 비등비등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원희룡이라는 상품은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20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키워온 우리 당의 자산입니다. 사람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써먹을 때 써먹어야 되고 제대로 키워놔야 저는 이재명과 맞서는 우리 이번 정권교체 그 길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당 당원동 여러분들께서 10월 8일 날 4강으로 그냥 당당히 뿌리낼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그때 어떤 결과를 보답하느냐면 3위권으로 진출하는 걸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4강부터 넣어주십시오. 일단 4강에 넣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 윤모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금 1등 주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음이 각별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누구 해코지하고 아니면 딴 생각 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민주당 당원들 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정권교체를 한 이후에 내년에 지방선거 앞으로 우리 당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저는 당원 동지들의 신뢰와 믿음 이걸 받고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당을 지킬 사람입니다. 그것을 저는 약속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20년 동안 제가 민주당과 5번 싸워서 5번 다 이겼습니다. 3번은 서울에서 양천구, 2번은 제주도 가서 했는데 아이고 될만 했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야당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40명 도의원 중에 30명 넘게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선 도지사 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제주 제2공항마저도 도의원들하고 대통령이 방해하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 못 짓고 이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민주당과의 본선에서는 51% 이상의 과반수 득표로 승리를 해봤습니다. 왜냐? 도덕성을 비교하면 또 네거티브에도 강하고 토론 붙이면 처음에는 약하더라도 토론 붙이면서 저는 거기에 우세를 했죠. 그다음 직접 유권자들과 만나고 접촉해보면 믿을 수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깨끗하고 능력 있는 보수 주자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본선에서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선 필승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고요. 국가 운영, 내년 대통령 돼도 야당 180석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포위된 제주도에서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8년 동안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중국 자본 막고 난개발 차단했고요. 민주당이 늘 시비를 걸지만 거기서 특별한 약점 안 잡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국가로서의 제주도를 운영했던 경험, 비록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펼쳐왔기 때문에 저는 국가 경영에 이것을 바로 연계시켜서 연습 기간 없이 바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 국가 운영 능력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 약한 게 뭐다? 당내 경선에서만 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좀 밀려요.
제주도 인구가 좀 작아서 그런가? 아니면 당내 소장파로 세력 없이 정치를 해와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젊어 보여서 다음번에 이렇게 해서 그런가? 저는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다음번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리끼리의 싸움에 빠져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여유 부리다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치고 민주당 180석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겨서 뭐든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쳐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 제일 얄미운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가를. 이민가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민 간다 소리야. 이민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 6.25 나면 피난 못 가고 인민군 치하에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최선의 카드들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강에 누구를 내놔도 이재명과 한판 맞짱 뜰 준비와 능력이 돼 있는 사람 4명을 올려놓고요. 치열하게 거기서 이기고 올라오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으로 4강의 그 경쟁을 붙여주시군요.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4강으로 넣어주시고 붙으면 최후에 장미꽃 들고 넥타이 메고 우리 유권자를 향해서 대표주자로 올라올 사람은 바로 저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과 저의 공약의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이재명은 그냥 돈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 돈은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 미리 땡겨가지고 뿌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내 집 마련, 결혼할 자금,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울 보육과 교육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돈을 뿌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정부의 알뜰한 돈을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뿌리고 우리 국가가 미래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정책들을 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대결을 펼치더라도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정말 국민의 앞날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준비된 국가 운영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대결을 할 겁니다. 아마 이따 질문도 나오시겠지만 우리 지방에 대한 발전 방안 그것은 좀 이따가 아마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4강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종 대표 주자가 돼서 여러분께 정권교체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장 당원님들과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후보님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질문, 저는 그 대전시장 부문을 맡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1차 포도부에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도 해왔지만 많은 네거티브가 많았었는데,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강까지는 똘똘 뭉쳐서 그것을 갖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후보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CBS 김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먼저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고발을 사주한 사건인 줄 알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보를 사주했다라는 의혹도 만만치 않게 좀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제보를 했다는 그 시점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갑자기 등장했는데 상당히 미심쩍고요. 또 오늘 후속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제보자라는 그 조모 씨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김웅 검사한테서 받았다는 그 대화방이 없대요. 이게 뭡니까? 그 100몇 개가 되는 거를 김웅 검사한테 받아서 그게 무슨 검사한테 왔다. 이게 원래의 혐의였는데 김웅한테서 이 제보자한테 왔다라는 그게 제보자가 제출한 핸드폰에 그게 없대요. 이게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진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제보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공수처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핸드폰에 김웅한테서 온 그 대화방이 없다라는 게 제보자한테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이 등장한 건 우리가 알았습니까? 제보자의 페이스북 때문에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전부 이 제보자나 정부 쪽 그쪽에서 석연치 않은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 제보한 의혹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라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한 정치 공작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의 김대엽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라는 게 사실로 확정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역 인터내셔널 DTBS 이미선 기자라고 하는데요. 후보님 어쨌든 대전에 오셨으니까 대전 현안에 대해서 지난 2일 대전시에서 3대 분야 16개 관련해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랑 검토해 보셨다면 그 중에 대선 후보가 되시면 공약하실 만한 게 있던 눈길을 끄는 공약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전 우리 시에 한정된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대전 충청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광역 산업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광역 철도를 비롯한 교통 접근성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종 행정도시를 비롯한 이 행정도시 수도의 완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8년 동안 제주도 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비대화, 그리고 지방의 골다공증,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하루도 고민 안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대전 충청뿐만 아니라 예쁘나 그리고 영남의 2개 권역, 크게 4가지의 큰 권역은 거의 준국가 수준의 미래의 발전 통해 가지고 산업과 인구와 앞으로 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저는 담대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산업의 유치, 행정도시 완성, 여기는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저 춘천회를 김종현 기자인데요. 오늘 경선 2차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선 1차 결과가 단톡방이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유출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면 이제 이 원 후보님께서는 성적이 매우 나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후보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선관위에서 이 유출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앞으로 이 경선을 끝까지 가지 못할 그런 불리한 부분도 있을 테고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 카톡으로도 그게 몇 가지가 오더라고요. 다 틀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한 3가지나 받았는데 다 틀려.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게 10시 발표인데 한 10시 5분인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만든 건지는 다 짐작이 가. 왜냐하면 그냥 비정상적으로 자기네 쪽을 유리하게 넣은 건데 그게 전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관위로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로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같은 당이 아니었으면 이게 바로 고발하고 압수수색 들어갈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예요. 하지만 우리 어차피 유포한 측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특별한 대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우리도 만들어서 돌리라 그러던데요. 야 남들이 그냥 나쁘게 그냥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런 것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지금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추가로 더 돌리면 제재를 가했다고 선관위가 딱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몰래 살짝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진짜라면 벌써 언론에 보도됐어야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이황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전에 오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후보님 얼마 전에 교육공약 발표하신 거를 제가 잘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크게 말씀하신 게 2가지.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국가재정을 통합을 하겠다. 그거를 2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큰 지금 현안은 대학 교육의 붕괴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제 부실대학, 소위 말하는 정부재정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 대학은 명문대 아닌가라고 알고 있던 대학들까지 재정지원대학으로 꼽히면서 저 같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도 그 지경인데 이 지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 대전에 대학만 10개가 넘게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대학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충주인데 대학 때문에 지방 대전으로 와서 여기에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역대학의 붕괴는 곧 지역균형 개발의 붕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붕괴, 그로 인한 인프라의 축소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해결책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 공약은 한꺼번에 다 발표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발표하다 보니까 대학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은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학과 관련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학 자체가 좀 더 취업 연계가 더 돼야 되겠고 국가에서 연구개발 사업들하고 이런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런 거 쓰자면 기업대학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기업 중심 대학이죠. 지금은 소위 뭐 산학 연인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결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전에 10개 대학이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애트리 있고 무슨 화학연구소 있고 앞으로 무슨 컨텐츠 진흥원 있고 특허청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전망이 있는 첨단 산업이나 미래 유망 산업 이건 이과 계통, 문과 계통 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국가에서 연구개발 예산도 넣고 여기 고급 인력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인건비 따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미래의 유망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걸 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걸 연결시키고 그럼 여기에서 취업이 전제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개설해가지고 꼭 어느 한 대학이 이게 아니라 대학이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트리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아니 미래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미래의 무슨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무슨 게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 열심히 좀 가르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런 거를 좀 특성화된 어떤 트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서 지원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미래 어떤 연구개발 연결된 이런 걸 넣어서 그러면 석박사급 기업의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산업의 경영자나 기술 인력들 그다음 대학생들 이게 서로 섞여서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지방 대학들도 앞으로 활로가 열리고 그리고 기업도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인력들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중심 대학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연구개발 대학 그다음 기업의 어떤 그 혁신 연구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근데 이거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점이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생산기술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 기술이 경제를 끌고 가고 그래서 뭔가 개인으로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업으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국가로서는 이거에서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이게 현장에서 먹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 중심 대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만들자. 그리고 그게 1차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되게 되면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에다가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요. 여기다 장학금도 주고 취업에 대한 무선권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애트리라든가 정말 제대로 앞으로 국책연구사업하는 이런 박사급 인력들 여기다 제대로 붙여주고 그다음 여기에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면 정부에서 혁신 조달을 먼저 사주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 새로운 성장 호르몬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기계공업과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울산이면 조선과 화학으로 간다. 대전이면 여기에 국책연구기관들이 대도단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세종시와 연결돼가지고 여기는 인문, 행정 이런 거 연결되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런 걸로 이재명과 저는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최일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고 장단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1위 후보인 아까 뭐 윤모 후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충청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양홍규 대전시장 위원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그래서 이제 양홍규 위원장님이 지지하시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충청권의 지지 기반인 후보니 누군 또 다른 분들 어떤 분들 계신지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야 우리 당내 모임인도 서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바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조금 제한적으로 답하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맞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공정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 그 국정 경험이 여러 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를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앞으로 토론이라든지 검증 과정을 잘 이겨내면 저는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누구라도 제가 업고 제가 등을 엎드려서라도 저는 헌신하고 도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리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그걸 버리고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 4강에 우선 진입시켜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총장을 해코지하기 위한 진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하면서 원팀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팀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심을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당에서 20년 넘는 정치와 선거의 경험을 갖고 있고 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의 힘을 이렇게 흩어뜨리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충돌하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가 4강전에서 역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와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4강을 일단 들어갔어. 그 다음 누구 찍을 거냐? 그건 그때 봐서 해주시되 그때는 우리 양홍규 위원장님 뜻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윤 총장 캠프에 가 계신 위원장님들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따라서 하는 거를 제가 뭐 그렇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당원 동지이고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4강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 얘기는 당내의 예민한 문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원 강사입니다. 네, 먼저 대전을 방문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뒤에 캐치프레이즈가 국가 찬스,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 금방 우리 대학생 얘기한 대로, 우리 총리장 얘기한 대로 대학이 붕괴가 되고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건 인구가 줄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70년 세대가 제가 100만 세대예요. 11년이 110만, 그 다음에 지금이 27만이에요. 이 붕괴되고 하는 건 모든 건 인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없으면 경제도 안 살고 어차피 대학은 계속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인구가 엄청 줄는데 후보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지금 집값 올라가죠. 모든 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혼 안 하죠.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혹시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인구 자체의 문제로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문제가 나타난 그 종합적인 결과가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풀려야 인구가 풀린다는 얘기죠. 지금 한 해에 지금 27만 명 태어나고 결혼 자체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제 딸이 둘인데 20대 후반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젊은 20, 30대 이제 결혼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선 결혼 자체가 힘들어요. 결혼을 하려면 한 월급이 한 300만 원이라도 되고 맞벌이 하면 합쳐서 한 500만 원을 돼야 여유 있게 결혼할 수 있겠다니 그거보다 약하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거기에다가 부모님한테 집을 사주든지 부모님이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전세 보증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결혼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면 옛날에는 단칸 지하 색방에서 시작해서 내 집 마련 갔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 우선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삶의 힘을 안정되게 꾸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다가 애까지나 애 나오면
자, 당장 기저귀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산부인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값 쫙 해서 거기다가 애가 혹시 아프기라도 하고 쭉 하고 어린이집 가고 교육시키는데 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인을 독립할 때까지 최소한 4, 5억이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내 벌이가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이 키우는 그 부담을 나도 앞가름이 안 되는데 때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애는 남들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서 하층민이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야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더라고요. 자녀들을 나중에 부모 원망하지 않게끔 잘 키울 그 부담과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 그냥 별로 낳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것처럼 여건이 그렇게 돼버렸다. 고로 저는 젊은 세대에 너희들 가치관이 틀렸다. 또는 야 이러다가 나라가 국민이 없어져서 나라가 망한 애국을 위해서 나와라. 이건요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얘기고 지금 가치관이 변해서 있다. 이것도 옛날 얘기죠. 지금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일자리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소득이 있어요. 생활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생계. 그 다음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에 대한 부담. 저는 아이를 낳아서 보육과 의무교육까지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그래야 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버는 거는 자기들 생활을 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먹는 것까지는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자기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부모 찬스 있는 계층과 부모 찬스 없는 계층으로 우리 나라가 이제 갈려버리겠구나. 그러면 부모 찬스가 없는 쪽에서 내를 아예 안 놔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인구가 줄어드는 건 결국 국민이 사라지는 거고 국민이 사라진다는 건 나라가 앉은 채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 소멸, 국가의 소멸, 그 안에 있는 지방의 소멸. 우리는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결국 젊은 세대들이 소멸로서 포기와 소멸로 이걸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국가 지도자들과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서 내가 너무 심각하게 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돼요. 이 여건을 5년이든 10년이든 방향을 올바로 잡고 이걸 꾸준히 해나가면 저는 인구 문제도 꾸준히 지금보다 더 줄어들면 안 되고 일단 지금에서 멈추는 거라도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거 없이 뭐 1억 주면 애 낳을 것 같아요? 1억 주면 애 낳아서 그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1억 갖고도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장 1억 받을 욕심에 해놓고 그 다음 부모 책임 안 하고 등등.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해서 그걸 애 낳겠다 이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문제가 크다. 오히려 우리 그 원인 치료하듯이요. 여건 마련과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렵더라도 뭔가 애를 가져보려고 하고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의 힘을 더 보태줘가지고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란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을 줘야지 지금. 아니 혜택은 당연히 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공약이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애를 낳는 부모들에게는 지금 부모 보험을 도입해가지고 애를 직접 키우는 1년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은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보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자. 이렇게 해서 애를 직접 키우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걸 넓혀가지고요. 일단 애를 직접 키우면 그걸 가지고 뭐 여유 있는 생활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이거 유럽도 그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빠를 못하고 애 낳아봐야 애를 하층민으로 낳는데 애를 낳으라는 게,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애를 낳는 기계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오고 지난 우리 20년 넘게 방치한 거에 대해서 저도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거를 거꾸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은 당연히 하고, 그래서 교육 내지 말이야 아이들 보육과 출산 여기에 그런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찬스를 넣어줘서, 부모 찬스가 없으면 국가 찬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기회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볼게. 이게 저의 국가 찬스 공약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시정 감시단장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일단 칭찬을 몇 가지 해드리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 후보님들 중에서 대전 방문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제 발로 찾아와서 공약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보님이 그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원희룡 후보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많은 후보님들 다들 훌륭하시지만 가장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유일하게 희망,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청년들,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계속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원희룡 지사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후보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인생에 실패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친구분이신 양홍규 위원장님 네, 같이 20년 넘게 당 생활했는데 누구는 5번 다 이기고 누구는 네, 이런 그래서 사실 패배자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1등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인생의 처음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첫 실패라고 보여지는 계획과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듯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인 사람이 개인적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서 이제 나 개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혹여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미리 우려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훅 들어오시네. 저보고 실패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난한 제주도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물론 이제 대학 들어올 때는 이 각광도 받고 해서 왔습니다만 또 대학 들어가서 그걸 금방 버리고 민주화운동과 공장, 노동운동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운동권 핵심이었지만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오면서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털고 정말 홀롤단신으로 자유주의로 전환을 해서 보수당까지 제가 정치 입문을 해서 온 사람이에요. 삼선 국회의원 한 다음에 스스로 그걸 버렸고요. 제주도로 갔지만 제주도지사 이번에 버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게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쌓여진 나의 울타리, 그리고 나한테 쌓아 올려진 기반, 그리고 나와 연결된 많은 이 것들을 이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성공과 실패하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를 너무 꽃빛만 건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저는 관점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실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왜냐? 저는 제 가슴 속에 제가 살아온 인생, 제가 정치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겼던 여러 가지 다짐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제가 국민들에게 외치고 싶고 저한테 기회가 주면 펼치고 싶은 꿈과 계획들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걸 다 쏟아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게 나의 실패이지 이걸 해낸다면 그 다음 내가 1등 할지 4등 할지 3등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거야 하늘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이고 그런 거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가슴이야 쓰이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성공은 이미 성공해놓고 어떤 목표 그리고 가기 위한 과정으로 가야 저는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등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어디 저 옛날 저 이상한 저 대통령의 거치처럼 하거나 갑자기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국민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무직단이라고 했어요. 네. 그 부장님, 아니, 네, 후보님 지금 하신 말씀을 요즘 말로 간단히 표현해서 후회하고 있는 정책이 있거나 후회하고 있는 정치적 선택이 있다면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선택과 정책. 뭐 정치적인 선택은 우선 참 지금도 가슴 아프고 참 머리가 참 복잡하고 아픈 게 한일 때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그 부분입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다음 정책 면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정책적으로 뭐 잘못 선택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없는데 대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글쎄 지금 뭐 딱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화폐가 정말 바보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 정책은 이번 정권의 대단한 사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자체 간의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국가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야당 지자체장들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도 어디 뭐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지역화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조세연구원 결과 발표가 있고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수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약간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아니면 한번 해보니까 지역화폐는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화폐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막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10% 할인 쿠폰이거든요. 10% 할인 상품권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전통시장 때문에 나라사랑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협의 하나로 상품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전통시장에서의 10% 할인권, 우리 구리 티켓 10% 할인하듯이 요 자체는 워낙 마트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한정해서 대신 10% 할인하면 그거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좀 도와주자.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되고 규모가 작았을 때는 야 이 정도는 우리 전통시장을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뿌리고 지역화폐를 많이 하면 뭐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배와 배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 할인을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다 쓰고 싶어 하죠. 대신 그렇게 쓰여진 그 10% 할인을 메꾸기 위해서 들어간 세금이 똑같은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게 쓰이는 그 가게들에 가서 소고기 사 먹고 이런 식으로 공돈 생겼으니까 쓰는 이거와는 달리 우리 경제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사용처는 없었을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장의 활력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의 기초 실력을 더 쌓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는 싹 외면하고 그냥 10% 할인권 뿌리면 그 받는 상인들이나 그 받아가서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요거 세금 내는 것들은 나중에 청구서로 날아오기 때문에 다들 그냥 잔치를 한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지역 어떤 그 우리 축제 때 바자회 하는 식으로 이 잔치를 벌리고 이거에 따른 할인 금액을 메꾸는 거는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전형적인 눈 속인 정책, 그리고 앞에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 손해보는 국민들이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저 인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후보님,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민주당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1조 원대 보조금을 받아가는 행태를 두고 서울 시민들이 내는 시민 세금들 서울시가 ATM이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대에서 유명한 내노라는 당시대에 내노라는 운동권 골수셨는데 아마도 후보님이 아시는 많은 친구 형님 동생들이 보조금 지원받는 그 시민단체들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장처럼 만약에 보조금 비리나 부정부패가 발견됐을 때 어떠한 정의를 이끌리지 않고 형님 동생들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허위네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 이거 브로커 역할하면서 이미 구속됐죠? 예. 그리고 그 태양광이 하던 이제 시민 발전이라는 그 박승옥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 그 개인 태양광 발전하던 이 부분들이 특히 박원순 시장 때 어마어마하게 이걸 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교육청하고 연결돼가지고 무슨 대체 의학이니 뭐 자연 치료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빌미로 여기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뒷거래로 빼내 이런 식의 먹이사슬 그리고 빨대를 꼽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시민 단체를 빙자한 과거의 어떤 이 잘못된 운동권의 어떤 그 자기들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을 가지고 빨대를 꽂고 세금을 도둑해요. 저는 세금 도둑 패거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하나 싹 빨아들여서 깨끗이 소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금 도둑한 뇌물 먹은 공무원이나 이걸 빨대를 꽂아서 혈세를 뽑아가는 시민단체랑 뭐가 차이입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오히려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분 있습니다만은 짧게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한국의 정혜준 기자입니다. 요새 좀 뜨고 계신 요즘 콜라 매출을 좀 많이 올려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홍모 후보라고 아까 윤모 후보를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홍모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도 이제 윤모 후보와 홍모 후보 간에 좀 뭐 역선택 논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요즘 문화가 직설적인 그 좀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좋아하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일부러 깎아낼 필요는 없고 대신 뭐랄까 뭐 막말이니 아니면 뭐 과거에 자서전에 썼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떤 이 낡은 어떤 이 권위주의적이고 좀 억압적인 그러한 스타일과 문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랑 맞는가 이런 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쉽긴 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올드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뭐 일방적으로 지금 뭐 헐뜯는 게 아니라 앞으로 TV 토론 과정에서 제가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밝혀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말씀하실 당원 기자님들께서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예, 말씀하십시오. 역선택 아까 그 여쭤봤는데 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이미 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다 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긴 시간 질의 응답 해주신 우리 원희룡 후보께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감사한 게 이게 TV 토론에 대한 실전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대전에서 단련돼서 가니까 앞으로 더 힘내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으로 말씀하실 당원 기자님 남기시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많고 답변도 좀 미흡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희룡이 말하다. 원희룡의 국가대전과 철학을 담은 책이 얼마 전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할 사람, 20년간 깨끗한 정치를 해온 사람, 실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원희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 대전시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희룡 후보님께 대전시당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